소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외에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언제 확인이 가능하고 누가 되고 금액이 얼마인지 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들쭉날쭉 하잖아요. 상위 10%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조금 모호해요. 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받아서 많이들 사용하셨죠? 저도 사용을 해봤습니다만, 자, 이 소비 쿠폰이 오는 21일로 이제 한 달째를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 대부분에 달하는 약 97%가 이 소비 쿠폰 신청을 모두 마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차 소비 쿠폰은 이제 97%가 모두 신청을 한 셈이죠. 정부는 이제 두 번째 2차 소비 쿠폰 지급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은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표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 나는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저 보십시오. 소득 상위 10%, 기준 중위소득 210% 잠정 결정됐다. 밑에 월소득 기준으로 보니까요. 맨 밑에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어요. 네. 월소득이 4인 가구가 1,280만 원 이하이면 대상이 된다? 네, 그렇죠. 저 4인 가구 소득이 1,280만 원이면 꽤 많이 소득이 네, 이 많아 잡힌 보이죠. 건데 예.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저 밑에 조그맣게 써 있는 거 저게 또 들어가면 또 확 숫자가 줄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일단 중위소득이라는 거를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네. 중위소득은 이제 평균 값이 아니고 전체 소득을 이제 가로로 쫙 배열했었을 때 딱 네. 가운데의 소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기준 중위소득의 210%지 아하. 않습니까? 그 210%를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로 나눠 봤었을 때 화면에 보시는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1,280만 원 이하의 기준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저것만 보면 이제 꽤 금액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돈 많이 받는 사람이 소비 쿠폰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거 외에도 별도의 기준이 또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 12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역시 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집 있는 사람들은 또 다 빠지는군요. 네, 그렇죠. 저 12억 원이라는 기준이 중요한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상위 한 2에서 3%에 해당하는 네. 가격 기준으로 주택이고요.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단지는 저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저건 이제 전체 이제 금융소득이 있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보면 한 0.3% 상위 0.3%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네. 경제활동 인구 전체로 봐도 0.6%, 그러니까 다 1% 미만에 해당되는 분들이죠. 전국 대상자가 이제 쉽게 말해서 저 정도 금융소득을 얻는 분들이면 종합과세 대상자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한 18만 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이번 2차 소비 쿠폰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군요. 네, 2중 3중으로 해놨어요. 네, 2중 3중으로 빼고 하다 보면은 근데 추가로 이제 10만 원 더 받는 대상이 이제 최종 선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10만 원 받게 되시는 분들도 추가로 두 번째 소비 쿠폰을 또 활용하시게 될 텐데요. 이재명 정부의 이번 첫 번째 대규모 추경이었던 이 소비 쿠폰의 재원, 국채 발행이었습니다. 국채 발행, 쉽게 얘기해서 나라 빚이죠. 나라 빚으로 돈을 마련을 했다는 건데 이미 국채 발행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국채 발행을 또 시사한 게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속속 나왔었죠.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한 대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도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걸로 살아라. 농사를 못하게 되겠죠.
대통령실에서는 이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게 아니냐라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국채 발행이라는 해석은 과하다라고 당시에 선을 명확하게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 재정 기조는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올해 정부가 낼 국채 이자만 30조 원. 자, 중요합니다. 이자만입니다. 국채 발행에서 이에 대한 나라가 내야 될 이자만 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적자를 메우려고 국채 발행하면은 또 이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텐데 네. 이거 부동산 대출을 가게에서 받아보신 분들이면 확 이해가 되실 겁니다. 원금도 아니고 이자만 갚는데 내 수입에 어마어마한 비율을 만약에 내야 된다. 이거는 네. 오래 버티기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예를 들어서 정부가 쓰는 지출 금액 중에서 한 4% 정도가 저 국고채 상환 이자로 아하. 나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올해 처음으로 30조 원을 이제 이자를 내겠습니다라고 예산을 책정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소위 말해서 시한론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추가 국고채 발행 가능성이 이야기가 됐고 이렇게 되면 정부가 너무 재정 적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으로까지 이어졌죠. 근데 과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사실 재정 적자 기준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탄력성 있고 융통성 있게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다른 후보들이 다른 역대 정부에 비해서 큰 부담을 갖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나온 5개년 계획들을 보면 그 많은 항목들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 5년간 210조 원이 넘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계획도 내놨지 않습니까? 연평균 42조 원입니다. 이거를 지출 구조 조정이나 기금 효율화만으로 과연 충당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국고채 발행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자를 많이 내더라도 이걸 빨리 복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려 섞인 지적은 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